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경찰관이 숨졌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경기 동부와 일부 내륙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찬바람까지 불어 춥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구속 수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구속 뒤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12일쯤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은 재판부 구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어제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습니다. 구속된 뒤 처음으로 검찰에 불려 나온 겁니다. 구치소에서 입던 소위 대신 사복을 입었는데 검찰의 안내를 받고 본인이 복장을 선택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어제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영장심사 때처럼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개입 혐의 등에 대해 일체 부인하셨습니까? 검찰은 사건 배당 조작 의혹 등 여전히 들여다봐야 할 게 많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2일쯤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이때 박병대 고용한 두 전 대법관도 함께 기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규진, 이민걸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다른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은 책임 정도에 따라 차례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을 맡게 될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 구성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때처럼 16개 형사합의부 재판장이 모여 양 전 대법원장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곳은 배제하고 무작위로 전산 배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두 사람의 혐의가 겹치지만 재판 진행 속도에 차이가 나는 탓에 한 재판부에서 사건을 합쳐 처리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아시안컵에서 59년 만에 우승을 노렸던 축구대표팀이 무기력한 아부다비에서 KBS 뉴스 이진석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35일 만에 일단 끝을 맺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연방정부 문을 3주간 다시 열고 국경장벽 예산 논의는 별도로 이어가기로 했는데 이견은 여전합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즉 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일단 종료됐습니다. 역대 가장 긴 35일 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의회 지도부가 연방정부 재가동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We have reached a deal to end the shutdown and reopen the federal government. 하지만 조건이 달렸습니다. 백악관과 의회는 다음 달 15일까지 일단 3주 동안만 연방정부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별도 논의를 이어갑니다. 장벽 건설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견해차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We really have no choice but to build a powerful wall or steel barrier. The shutdown is not a glitch. It is a crisis that the president alone created and that the president alone can end. 주어진 3주간 장벽 예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다시 벌어질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백악관과 의회 모두 국경 장벽이라는 본질 관련해선 한치의 양보도 없이 3주라는 시간만 번 셈입니다. 셧다운 장기화로 급여를 못 받는 연방 공무원들의 불만, 일부 공항 부분 폐쇄 등 시민 불편이 잠정 합의를 이끈 동력이 됐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산적한 외교 일정들을 소화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연방정부 셧다운이란 국내 정치적 논란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어젯밤 전북 익산에서 경찰차가 음주 추정 차량과 충돌해 경찰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전에선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보미 기자입니다. 어젯밤 11시 45분쯤 전북 익산에서 현장으로 출동하던 경찰차가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찰차에 타고 있던 58살 박모 경위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지만 조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단속 수치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대전에선 승용차가 지하차도 입구에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2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 직후 달아났습니다. 사고차에 같이 타고 있던 동승자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에게 운전을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소재를 파악해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선 승용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불이 났지만 운전자가 바로 대피해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미 연방정부 업무정지 잠정 해소 발표 등의 호재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 연준이 보유자산 축소라는 긴축카드를 앞당겨 끌어낼 수 있다는 언론의 보도도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200포인트 가깝게 오른 채 장을 끝냈습니다. 스탠더드&푸어스 지수와 나스닥도 올랐고 유럽의 주요 증시도 각각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정지 상태였던 미 연방정부 업무를 3주 동안 재가동한다는 합의안 발표가 호재가 됐습니다. The market will probably take that very positively. So let's see what happens there. That's what I would look for. Maybe not gangbusters, blowout earnings, but as long as there's not that negative guidance, I think we'll be okay.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보유자산 축소를 예상보다 빨리 끝낼 수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도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유자산 축소는 연준이 보유한 채권을 팔아 시중에 풀린 달러화를 회수하는 일종의 금융 정책입니다. 연준은 2017년 10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다시 사들이지 않는 방식으로 매달 최대 500억 달러가량을 줄여왔습니다. 이를 빨리 끝낼 수 있다는 것은 연준이 긴축 기조에 변화를 주겠다는 것으로 연준 수뇌부의 금리 인상 자제 발언과도 맥이 닿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진전을 이뤘다며 자신감을 나타낸 것도 호재가 됐습니다. 투자자들은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릴 미중 고위급 협상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둔화 징후가 완연한 세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최근 잇따라 드러난 스포츠계 성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가 이른바 금메달 지상주의를 없애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엘리트 중심에 머물렀던 한국 스포츠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겁니다. 권재민 기자입니다. 체육계 비리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정부는 우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10년 전 전반적인 진단을 거쳤음에도 개선되지 못했으며 초, 중고, 어린 학생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한 데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통한 대대적인 진상조사와 성폭력 은폐 시 최고 징역형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지난 50여 년 동안 유지됐던 한국 스포츠 시스템의 전면적 전환입니다. 이달 안에 민간위원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스포츠 혁신위원회를 꾸려 엘리트 위주의 선수 육성 시스템을 개혁합니다. 이와 함께 대한체육회에서 올림픽을 총괄하는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분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합니다. 대한체육회가 엘리트와 생활체육의 진정한 균형 발전에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적 지상주의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국위 선양에 이바지한다는 목표 아래 극한의 경쟁 체제로 선수들을 몰아가고 인권에는 눈을 감는 잘못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국제대회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진정한 스포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권재민입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을 놓고 날선 설전을 벌였습니다. 서울시의 발표 뒤에 행안부가 반대 뜻을 밝히면서 양측의 갈등이 더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시가 발표한 새 광화문 광장 설계안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상식선에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국민의 상식선은 이제 짐작을 하셔야죠. 신문 인터뷰에서는 서울시의 설계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더욱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 곧바로 맞받았습니다. 세상에 절대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정부하고 특히 청와대하고 저희들이 협력해서 그동안 쭉 추진해 왔던 일이고. 서울시가 발표한 새 광화문 광장 설계안에 따라 6차로 우회 도로를 내려면 행안부가 있는 정부 서울청사 건물 4동을 철거해야 합니다. 청사 앞 도로와 주차장도 광장으로 수용돼 청사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해집니다. 행안부는 이걸 피할 대안도 서울시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당선작이 당선자의 창의적 제안일 뿐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밝힌 광화문 광장 기본 계획에도 이번에 논란이 된 도로 변경안을 이미 포함해뒀습니다. 행안부와 서울시는 연말까지 의견을 조율해 최종 설계에 반영하기로 했지만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최근 자위대 초계기의 위협 비행을 보여주는 증거 사진이 공개된 가운데 일본 방위상이 반박 증거를 제시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변 해역에 대한 감시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나시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 23일 다시 발생한 일본 자위대 초계기의 위협적인 저공 비행 모습입니다. 우리 국방부는 24일 증거 사진을 공개했지만 일본 방위성은 비행 경로 등의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다면서도 정작 자료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야 방위상은 자위대 초계기는 경계 감시 활동을 적절하게 실시했다면서 한국 측이 이를 이해하고 냉정하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박 자료를 제시할 뜻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日本側から証拠を示したりですとか、韓国側と協議の場を持つといったお考えはあります？いや、特にはございません。 초계기의 위협 비행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와야 방위상은 초계기가 소속된 가나가와현 아스기 기지를 공개 시찰했습니다. 또 북한과 중국을 거론하며 주변 해역 경계 감시 활동을 꾸준히 실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諸君のたゆまぬ努力のおかげで我が国の海、空、領土、国民が守られているのであります。 이와야 방위상은 자위대원들 앞에서 지난해 초계기가 레이더 조사를 받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한국 측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나신아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어제 서해상공에서 인공 강우 실험이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사실만 확인했습니다. 이정훈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인공강우 실험에 투입된 기상항공기입니다. 어제 아침 김포공항을 이륙해 서해로 향하는 항로. 파란 하늘 아래 회색빛 먼지층이 또렷합니다. 과연 인공강우는 미세먼지를 씻어낼 수 있을까? 실험 무대는 전북 군산 서쪽의 서해 먼해상으로 비를 뿌릴 만한 구름이 포착된 곳입니다. 해상에선 인공강우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선박이 대기합니다. 갑판 위엔 초미세먼지 관측 장비 등 각종 측정 기기가 빼곡하게 늘어섰습니다. PM2.5 먼지를 모아서 나중에 이제 실험실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오전 10시 무렵 구름 속에 도달한 항공기가 날개 뒤쪽에 싣고 간 총 3.6kg의 요드 화흔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요드 화흔이 습기를 엉겨붙게 해 무거워진 빗방울이 지상으로 떨어지면 인공강우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나 배 위에서 본 하늘은 먹구름만 잠시 짙어졌을 뿐 끝내 비나 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인공강우 구름의 영향을 받은 호남 지방에서도 일부 지역에 약한 이슬비만 내렸을 뿐 강수량이 기록된 곳은 없었습니다. 미세먼지를 씻어내릴 만큼의 강한 비는 아예 내리지 않은 겁니다. 이러한 실험들은 실패나 성공의 잣대로 본다기보다는 과학적인 성과를 쌓아가는 토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상청은 올해 인공강우 실험을 15차례 반복하며 기술력을 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1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만 1년이 됐습니다. 당시 병원 1층에는 방화문이 없었고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도 아니어서 피해가 컸는데요. 1년 사이에 병원들의 화재에 대비하는 자세는 좀 달라졌을까요? 차주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7명이 숨지고 110여 명이 다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방화문이 없어 1층에서 난 불이 삽시간에 위층으로 번졌습니다. 연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이어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노인 환자 300여 명이 입원해 있는 한 대형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불이 나면 구조대를 펼치고 1층으로 대피해야 하지만 난간이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잘 모르시죠? 비상계단 곳곳에 의료 폐기물이나 대형 화분이 놓여 있습니다. 피난 통로상에 이런 물건 있으면 안 되니까 즉각적으로 제거를 하죠. 또 다른 요양병원, 방화문 손잡이를 끈으로 묶어 열어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청소 할머니가 거기에 아침이라고 하는데 이걸 고생을 그렇게 싶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소규모 병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1층에 방화문이 아예 없고 옥상 방화문은 고장나 닫히지도 않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도 아닙니다. 1년 동안 단속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현재 나가보면은 아직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간혹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0병상이 넘는 병원에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고 모든 층마다 방화문을 두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규제 심사 등 절차 때문에 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JTBC 손석희 대표이사와 한 프리랜서 기자와의 폭행 공갈 시비로 인터넷이 뜨겁습니다. 기자는 손 대표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손 대표 측은 오히려 협박에 시달렸다면서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저를 폭행하셨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휴대전화로 촬영된 영상 속 남성, 손석희 JTBC 대표이사입니다.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일식집 앞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는 이날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얼굴과 어깨를 3차례 폭행했다며 전치 3주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신이 손 대표의 과거 교통사고와 당시 동승자가 있었는지를 취재하자 기사를 쓰지 못하게 하려고 JTBC에 일자리를 제안했다. 만족스럽지 못한 제안이어서 거절하자 폭력을 휘둘렀다는 게 김 씨의 주장입니다. 손 대표가 이력서 제출을 요청한 SNS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풀자. 풀고 일하자. 나 너 좀 일 좀 시켜야 되겠어. JTBC는 입장문을 내고 손 대표가 오히려 취업 청탁과 협박에 시달렸다며 김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를 갖고 기사를 쓸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정규직 특채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또 폭행은 없었고 툭툭 건드린 게 전부다.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는 김 씨 주장은 명백한 허위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로서는 드릴 말씀이 많으나 사실과 주장은 엄연히 다르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측의 폭로와 반박이 거듭되면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손 대표 측 고소 사건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함께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라면 제조회사인 삼양식품의 회장이 회사 돈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9년 동안이나 회사 돈을 빼돌렸는데 이 돈으로 집도 고치고 고급 차도 굴리는 등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국내 라면업계 3위 회사인 삼양식품. 계열사 2곳이 라면 제품을 담는 상자와 스프에 들어가는 채소 등 식재료를 납품해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 8월 새로운 업체가 등장합니다.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만든 서류상 회사였습니다. 삼양식품은 계열사에서 라면 상자와 식재료를 납품받으면서 서류상 회사가 납품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런 뒤 결제 대금을 서류상 회사로 보내는 수법으로 9년 동안 회사 돈 5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전 회장 부부는 이렇게 빼돌린 회사 돈을 대부분 사적인 용도로 썼습니다. 특히 전 회장 집의 인테리어 수리비 3억 3천만 원, 고급 외제차 포르쉐를 타는 데 쓴 2억 8천만 원도 모두 빼돌린 돈으로 지불됐습니다. 결국 전 회장은 징역 3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고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공헌을 바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각종 서류를 위조해 적극적으로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에 매우 큰 부정적 영향을 끼친 범죄여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아 횡령금을 전액 변제하였음에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전 회장 부부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에 회사 돈 29억 5천만 원을 빌려준 건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유혈 충돌로 번진 베네수엘라 정국이 이제 국제전으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외교관과 가족 일부를 베네수엘라에서 철수했고 러시아는 마두로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서 용병까지 파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극심한 경제난에 민심이 폭발하면서 퇴진 압박을 받았던 마두로 대통령이 집권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서 군부 등을 동원해 시위대에 대한 유혈 진압에 나서면서 최소 26명이 숨졌지만 끝까지 시위대를 격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Un golpe de Estado que pretende intervenir la vida política, echar de un lado la soberanía de Venezuela e instaurar un régimen títere. 미국의 퇴진 압박에도 강하게 맞섰습니다. 외교 단절은 물론 베네수엘라 주재 외교관들에게 72시간 이내에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자국 외교관들을 철수하는 한편 220억 원의 인도적 지원을 약속하며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한 과이도 국회의장에 대한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That's a big, beautiful area and by far the richest. And now it's one of the poorest places in the world. That's what socialism gets you when they want to raise your taxes to 70%. 여기에 러시아, 중국은 물론 멕시코와 쿠바, 볼리비아 등이 내정 간섭이라며 미국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서며 좀 더 복잡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연계된 민간 용병들이 마두로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위해 베네수엘라로 파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악의 경제난으로 촉발된 베네수엘라 내분이 미국, 중남미 10개 국가와 러시아, 중국, 멕시코 등의 대리전으로 확산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측이 주도하는 유엔 안보리가 현지 시간으로 26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베네수엘라 정세를 놓고 신냉전을 방불케 하는 기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영하 10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대관령의 아침 기온 영하 16도, 서울은 영하 6.3도까지 내려갔는데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도 더 낮은 곳이 많습니다. 건조한 날씨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조특보도 조금 더 확대 강화됐습니다. 특히나 건조경보가 내려진 곳도 많은데요.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또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과 강원 남부 동해안은 아침까지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최고 5cm가량의 적설 예상되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강릉 영하 3.4도, 대구 영하 3.3도, 전주 영하 6도, 철원은 영하 15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부산과 포항이 6도, 강릉과 창원이 5도, 광주, 대전 4도, 서울은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도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물결도 아주 거세게 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와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 경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6m로 높게 일겠고요.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한당구연맹이 여성 심판들에게 치마를 입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치마를 입으면 주변 반응이 좋았다는 황당한 답을 냈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당구대회 여성심판, 당구공에 이물질을 닦고 공 위치를 확인하는 등 당구대에 바짝 붙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마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이 튀어가면 가서 잡고 닦아서 포인트 있는 부분에다 재배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치마를 입으면 엎드렸을 때 뒤가 어떻게 될까요? 보통 바지를 입던 여성 심판들이 치마를 입기 시작한 건 2017년부터입니다. 당구연맹의 복장 규정은 변한 게 없는데 이유는 심판위원장 때문이었습니다. 2017년 취임한 심판위원장 권모 씨가 여성 심판들은 치마를 입으라고 지시한 겁니다. 권 씨가 보낸 SNS 메시지입니다. 여자 심판은 스커트를 준비하라. 녹화방송에 여자 스커트는 필수라고 합니다. 스커트를 안 입으면 주심 대신 부심만 할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직 심판 류지원 씨는 치마 입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뒤 주요 경기에서 배제됐고 전국대회 15회 참가 정지 제재도 받았습니다. 딱 한 경기 주심으로 배치가 되고 나머지는 다 부심이었고 그나마 결승, 준결승 경기에는 아예 포함도 안 됐어요. 심판위원장에게 치마 복장을 지시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처음 착용하고 난 이후에 주변 반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착용을 했던 심판들이 라고 요청한 것도 있고. 권 위원장은 당구 심판이 치마를 입었던 사례가 있어 제의했던 것뿐이라고 추가로 해명했습니다. 류 씨는 권 위원장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법무부가 상습적 성범죄자가 구속됐을 경우에 가석방을 전면 제한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은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우리 기자입니다. 2017년 24살 남성 A씨는 여자친구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B씨 새 남자친구에게 유포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정식 재판을 열지 않는 벌금 300만 원 약식 기소. 하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을 열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제야 검찰은 다시 더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그 뒤 법무부는 이 같은 보복성 동영상 유포 범죄에 대해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유예나 이런 걸로 풀려나고 실형이 7%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처벌이 아주 미흡합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틀 동안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범죄에 대해 검사가 제대로 구형하는지 사건마다 검토하고 있다며 구형을 낮게 한 검사에게 인사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발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성범죄 상습범에 대해서 가석방을 완전히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사기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습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거나 중상을 입힌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도 제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발 횟수 등 가석방 제한 기준을 만들고 있으며 올해 안에 규정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 공공기관에서 신입사원 최종 면접 중 갑자기 면접을 무효로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논술 채점 결과가 뒤바뀐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지원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신입사원 최종 면접 진행이 한창이던 24일 오후 4시 반. 면접자들은 갑자기 오늘 면접을 무효화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상자 18명 중 13명의 면접이 이미 진행된 뒤였습니다. 오늘 했던 면접 자체가 그냥 무효가 돼야 될 것 같다고 말씀 주셔가지고 기껏 면접 이제 보러 갔는데 되게 기분 안 좋죠. 알고 보니 논술 채점 오류로 최종 면접자 중 8명은 대상자가 아니었고 정작 왔어야 할 8명은 오지 못한 겁니다. 면접 직전 단계인 논술 전형에서 부정을 막기 위해 답안지에 번호를 부여해 채점했는데 이를 다시 이름과 연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는 게 진흥원의 설명입니다. 이 사실이 최종 면접 도중에야 발견됐습니다. 엣지 자체가 원래 잘못된 데이터가 하나 들어가가지고 뒤로 좀 쭉 밀렸어요. 사람이 하는 실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죠, 사실. 진흥원 측은 헛걸음을 한 8명에게 전화로 사과를 했고 면접 일정은 다음 달로 다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앞서 2015년에서 2017년 신입 채용 때도 응시자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면접위원에 포함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나라 밖 소식입니다. 브라질 남동부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흙더미가 마을을 덮쳐 20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헬기를 이용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대부분 주택이 흙더미에 묻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이재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헬기에 탄 소방대원들이 진흙 속에서 한 여성을 힘겹게 구조합니다. 몸에 끈을 묶어 주민들과 함께 헬기 안으로 가까스로 끌어올립니다. 주택 대부분은 흙더미에 묻혔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제라이스 주에서 광산댐이 무너졌습니다. 댐이 무너지면서 쏟아진 흙더미가 인근 마을을 덮쳐 주택 수백 채가 침수되거나 흙에 묻혔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사고 현장에 접근이 어려워 헬기로 상공에서 생존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20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지만 정확한 피해 현황은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최근 들어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댐이 균열을 일으켜 붕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댐은 브라질의 세계적인 광산 개발업체 발리가 관리하고 있고 1991년 건설됐습니다. 보소나루 대통령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연방정부 안에 사고 대책반을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나스제라이스 주에서는 2015년 사마르쿠 광산댐이 붕괴하면서 최소 19명이 숨지고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이번에는 체코로 가보겠습니다. 체코에서는 겨울철 대표적인 볼거리 중에 하나인 개썰매 대회가 열렸습니다. 개썰매가 눈 높인 언덕을 시원스레 내달립니다. 올해로 23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8개 나라에서 100여 명의 선수와 썰매견 700마리가 참가했습니다. 5일 동안 열리는 경주는 200km나 300km 구간에서 치러지고요. 닷새 중에 하루는 눈밭에서 밤을 지새야 합니다. 최근 온난화로 3년 전에는 대회를 단축 운영하기도 했지만 올해는 눈도 많고 기온도 낮아 말 그대로 혹독한 겨울 속에서 개썰매의 진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 시내를 달리는 2층 버스, 보통 시티 투어 버스가 아닙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제작한 영화사가 깜짝 기획한 노래방 버스입니다. 프레디 머큐리의 코수염을 붙이고 퀸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시내 관광을 하는데요. 그야말로 싱어송 극장을 버스에 옮겨놓은 모습입니다. 버스 승객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는이었습니다. 카풀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자가용이 아닌 택시의 카풀 플랫폼 기술을 결합하는 방안을 우선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초 카풀 도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형원 기자입니다. 진통 끝에 어렵사리 출범한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도출한 첫 합의는 논의 대상에서 일단 자가용을 배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카풀 플랫폼을 택시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택시 산업을 공유 경제의 하나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논의를 하겠다. 법인 택시의 경우 운행률이 50~60%에 그치고 개인 택시는 부재에 따라 강제 휴무일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남는 택시를 활용해 카풀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택시는 기존 영업 외에 틈틈이 카풀 영업도 나설 수 있어 수입이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만 카풀을 한다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소신은 그렇다면 좀 긍정적이지 않느냐. 카카오 입장에서도 택시 카풀을 중개해주고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선 이렇게 되면 기존 택시 서비스와 달라진 점이 거의 없습니다. 또 당초 카풀의 도입 취지는 시민들의 출퇴근길에 자발적으로 차량을 공유해보자는 건데 택시에만 카풀을 허용하는 건 이런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사용자 편익 증대라는 공유경제의 기본 정신을 외면한 채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정부가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에서 고졸 비중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학이 아닌 취업을 목표로 한 직업계고 학생들, 정작 취업률은 50%에 그칩니다. 정부가 3년 안에 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 채용에서 직업계고나 전문대 졸업생을 뽑는 지역인재 구급 채용 비율을 현재 7%에서 20%까지 확대합니다.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 기술계고 경력 경쟁 임용의 비중도 3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학력, 학벌 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바뀌고 먼저 취업하고 원할 때 공부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공공기관에도 고졸 채용 목표제를 도입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취업을 돕는 전문가를 올해 400명, 2022년 1000명까지 늘려 교사가 맡던 취업 지원 업무를 대신하게 할 예정입니다. 고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00만 원씩 주는 장려금 지급 대상도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 제도 개선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습 중심으로 실습 제도가 바뀐 뒤 취업이 어렵게 됐다는 현장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현장 실습 제도라는 그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교육부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현장 실습 개선 방안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지난해 6월에 입주를 시작한 판교 신도시 오피스 빌딩의 상가 입주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달 뒤면 오피스와 상가 입주가 마무리된다는 말에 입점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절반 이상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이 외식업체는 6개월째 개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임대료와 관리비만 2천만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영업을 시작하는 게 오히려 손해라고 말합니다. 손익분기점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게 1억 2, 3천 정도 되는데 건물 컨디션이 임대 측에서 소개해줬던 대로 안 되는 바람에 예상되는 매출보다 안 나올 게 뻔해서. 준공 이후 지난해 6월과 7월에 입주한 업주들은 임대업체가 약속을 안 지켰다고 주장합니다. 8월이면 상가 입주가 완료되고 오피스층에는 대기업들이 입주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70% 정도가 비워져 있다는 겁니다. 특히 판교역과 지하로 이어진다는 말에 상가 입주를 결심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철역과 연결된 이 통로는 지난해 8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아직도 막힌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임대료와 관리비는 꼬박꼬박 나갑니다. 임대업체 측은 나몰라라 책임을 입주자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계속 적자예요, 저희는 지금. 6월 달에 임대를 받으면 안 됐어. 초반에 너무 힘드니 렌트 프리 좀 달라. 같이 상생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가차없이 안 된다고. 문제는 이런 약속들이 계약서에는 적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로 구두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내용들이 전달됐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법적인 다툼은 쉽지 않다며 계약 전에 홍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사전에 좀 문서로 확인 가능한 그런 조건들이 제시되었을 경우에 판매자에게 그런 사실과 관계된 문서를 요구해서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업체 측은 입주자들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에 아예 응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최근 청주의 한 폐건물에서 불이 나 노숙인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건물은 2달 전에도 화재가 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이 난 건물은 여전히 방치돼 있던 것인데 이유가 무엇일지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2층짜리 허름한 폐건물. 이달 21일 갑작스러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노숙인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불과 2달 전에도 불이 났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돼 있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여기를 못 막으면 원력으로 막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그거 똑같은 얘기죠. 자치단체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철거할 수 있지만 적용 대상이 주택에만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여관으로 쓰였던 이 건물은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화재 현장은 이렇게 다시 방치되고 있습니다. 출입문을 막는데도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택 건물은 아니었었어요. 저희가 이제 갖고 있었던 그 리스트 안에는 없었던 건물입니다.
허술한 법 때문에 1년 미만의 빈집과 폐건물의 출입 통제가 불가능하다 보니 범죄 예방 차원의 순찰도 한계가 있습니다. 구청하고 협의해서 우리가를 지키기도 하는데 다시 와요. 다시 와요? 예. 구청에서 뭐 차비 줘서 어디 보내고 하면. 전국의 빈집은 2015년 기준 106만 곳으로 20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 관리대책 보완이 시급하지만 이 통계에서조차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빠져 있습니다. KBS 뉴스 송낙규입니다.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겨울 축제가 많은 강원권으로 향하는 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시 후 오전 9시부터는 지방 방향 정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점심시간대가 가장 불편하겠는데 다만 경기권과 충청권은 오후 2시 이후에 비교적 원활해지겠습니다. 지금 1번 경부선은 서초에서 양방향 차가 많아지면서 서해가고요. 나머지 구간은 괜찮은데 부산 방향은 오전 11시 때 천안이나 옥산 구간 지나기 어렵겠습니다. 주말 버스 전용 차로제 신탄진과 한남대교 남단 사이 양방향 운영 중이고요. 50번 영동선에서도 여주와 신갈 사이 양방향 1차로에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방향 정체는 오전 11시경 최대로 바라보는데요. 호법이나 원주 부근 통과하시기 어렵겠습니다. 이제 15번 서해안선은 금천에서 목포 쪽으로 짧게 밀리기 시작하고 오전 10시경 목포 쪽 최대 정차로 바라봅니다. 네, 지금까지 행복의 길을 만들어가는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지난달 레이더 조준 논란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대화는 중단되고 일본 초계기에 비정상적인 위협 비행이 되풀이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사태 해결의 의지는커녕 갈등을 증폭시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일본 초계기의 근접 비행 장면은 도발적입니다. 자위대 P3 초계기는 사흘 전 우리 해군 대조영함 주위를 30여 분간 빙빙 돌면서 불과 60-70m의 초저고도로 540m까지 접근했습니다. 대조영함이 20여 차례 경고통신을 했지만 응답도 없었습니다. 일본 초계기의 이런 기동은 사실상 적대국 함정을 상대하는 행동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위협 비행이 지난달 20일 이후 벌써 4차례 자행되었습니다. 우리 국방부의 자료 공개에도 일본 정부는 위협을 줄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초계기의 비행 기록은 내놓지 않은 채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광개토 대왕함이 초계기의 사격 통제 레이더를 겨냥했다는 증거라며 동영상과 레이더 수신음을 제시했지만 물증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양국 실무 협의까지 중단하더니 초계기 위협 비행으로 한국을 연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런 도발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한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해 갈등을 증폭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자위대 무장 강화와 헌법 개정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위협 비행이 자칫 군사 충돌로 이어지기 전에 일본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제 여론을 겨냥한 치고 빠지기식 대응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초계기 비행과 레이더 수신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공개해 잘잘못을 따져야 합니다. 우리 정부도 초계기 도발에 대해 군 행동 수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되 파국을 막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는 여전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설 연휴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59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렸던 축구대표팀이 8강전에서 카타르에 0대1로 져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회가 연방정부 셧다운을 푼 뒤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셧다운 잠정 해소 발표에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어젯밤 전북 익산시에서 출동 중이던 경찰차가 음주 추정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경찰관이 숨졌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이렇게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청 내륙 지역과 전북 내륙,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이처럼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관령의 아침 기온 영하 16도, 봉화 영하 13도, 파주 영하 11.3도, 서울은 영하 6.3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은 곳이 많습니다. 또 바람이 부는 가운데 건조한 날씨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고요. 또 불씨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 제주를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경북 북부 동해안과 강원 남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눈이 조금 내리겠고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종일 최고 5cm가량의 적설 예상됩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되고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부산 영하 2.6도, 광주 영하 2.9도, 대전 영하 5.9도, 춘천은 영하 11.5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도 더 낮은 기온인데요. 한낮 기온은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부산이 6도, 대구와 안동, 강릉이 5도, 청주 3도, 대전과 광주 4도, 서울과 철원은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도 무척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동해 먼바다와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까지 내려져 있고요. 대부분의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물결은 최고 제주 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6m, 그 밖의 해상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광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국에서 천체학, 역사학을 가르치고 있는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원래는 일본 사람이었지만 2003년에 국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한국 사람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라든가 독도 문제까지 포함시켜서 위안부 합의도 손실이 이행하고 있다. 한국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예요. 그러나 이거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일본은 극익에 맞게 왜곡을 시켜요. 그러니까 한국이 정치하고 학술적 연구가 하나가 되어서 왜곡을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본이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할 거예요. 한국 편만 든다 절대 아니고요. 박사로서 시대를 초월하면서